2025년 7월 5일, 일본은 초대형 쓰나미로 대재앙을 맞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대만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의 내가 본 미래에 담긴 이 예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3배 규모 쓰나미가 온다며 구체적 날짜까지 명시했습니다. SNS와 풍수학자들의 발언이 더해지며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전 세계는 앞다투어 일본행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저희 항공사의 타이페이 도쿄 노선은 전년 대비 50% 이상 예약이 급감했고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도쿠시마, 센다이 노선을 주간 1편씩 감축했습니다. 5년간 담당했던 제 일본 노선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저는 갑작스럽게 한국행 비행기에 배정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본의 재앙 예언이 오히려 저에게 인생의 축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심야 일시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일어난 기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하퍼린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만의 국제항공사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하고 있어요. 13년차 승무원으로 전 세계 여러 노선을 담당해왔지만 특히 타이페이 도쿄, 타이페이 오사카 노선을 주로 담당했었죠. 저는 대만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머니가 미국인이라 어릴 때부터 영어에 능통했어요. 그래서 국제 노선을 담당하게 되었고 특히 일본 노선은 제가 거의 5년 동안 전담했던 노선이었습니다. 하퍼, 믿을 수 있어? 회사가 일본 노선을 거의 절반으로 줄인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제 절친한 동료 메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무슨 일이야? 저는 깜짝 놀라 물었죠. 그 일본 만화가가 내년 7월에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고 예언한 거 있잖아. 내가 본 미래였나? 그것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일본 여행 예약을 미친 듯이 취소하고 있대. 잠깐만, 정말로. 만화책 예언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취소한다고. 말도 안 돼. 메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게 말이 되겠어? 하지만 대만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예언에 민감한지 알잖아. 풍수, 운세, 예언. 거기다 SNS와 유튜브로 소문이 퍼지니까 다들 미쳐가고 있어. 그래서 회사가 노선을 줄이기로 했다고. 응. 그레이터 베이 항공은 이미 도쿠시마, 센다이 노선을 주간 1편씩 줄였대. 우리 회사도 타이페이 도쿄 노선 예약이 작년 대비 50% 이상 줄었어. 스케줄 재조정 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을 거래.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설마 우리 노선까지 영향을 받겠어? 5년 동안 내가 이 노선을 담당했는데. 하지만 그날 오후 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퍼, 미안하지만 당신은 이제 타이페이 서울 노선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스케줄 관리자 리 부장님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울 노선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5년 동안 일본 노선을 담당해왔잖아요. 알아요, 하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일본 노선은 최소 20% 감축될 예정이고 대신 한국이나 동남아 노선으로 승무원들을 재배치해야 해요. 제 옆에 앉아있던 메이가 속삭였어요. 적어도 서울이면 괜찮잖아. 방콕이나 마닐라보다는 훨씬 나아.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알고 있었지만 제 일상에서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 일본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일 뿐이었죠. 그렇게 13년 동안 스튜어디스로 일하면서 일본, 홍콩, 태국, 싱가포르는 수백 번 방문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메이와 함께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어떻게? 저는 테이블에 앉으며 불평했어요. 5년 동안 익숙해진 노선을 떠나
한국이라는 낯선 곳으로 가야 한다니. 메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한국 노선도 괜찮을 거야. 적어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덜 탈 테니까. 제가 헛웃음을 쳤죠. 그건 그렇네. 일본 노선에서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는 정말 끔찍했어. 맞아, 기억나. 지난달 그 중국인 할아버지가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내 팔을 잡아당겼던 일. 어떻게 잊겠어. 그것뿐이야. 기내 화장실 바닥에 소변 본 사람도 있었고, 이코노미에서 음식 서빙하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난리 친 사람도 있었잖아.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너무 한국 노선에 선입견을 갖지 마. 한국인들도 아시아 사람들이긴 하지만 일본인들처럼 조용하고 질서 있다고 들었어. 정말 왠지 모든 아시아 승객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이 있었어.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아마 곧 적응할 거야. 그렇게 저는 첫 한국 노선 비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심 걱정되면서도 어쩌면 새로운 경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선 변경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첫 한국 노선 비행 날, 저는 긴장한 상태로 승객들을 맞이했어요. 출발 2시간 전부터 공항에 도착해 브리핑을 마치고 게이트에 섰는데 제가 본 광경에 깜짝 놀랐죠. 하퍼, 저기 봐봐. 함께 근무하는 대만인 승무원 진이 속삭였어요. 승객들이 벌써 줄을 서 있어. 비행기 출발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정말이었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일본, 대만, 홍콩 승객들처럼 정시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뒤였습니다.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주세요. 제가 안내방송을 하자마자 모든 한국인 승객들이 동시에 여권과 탑승권을 꺼내들었어요. 마치 무슨 안무라도 맞춘 듯이 일사불란했죠.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진이 다시 속삭였어요. 일본 노선에서도 이렇게까지 준비된 승객들은 본 적 없어. 탑승이 시작되고 첫 비즈니스석 승객이 입장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한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유일한 한국어 인사였죠. 그러자 그 남성이 영어로 물었어요. 처음 한국 노선 담당하시나요? 저는 놀라서 대답했어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무래도 긴장해 보이셔서요. 걱정 마세요. 한국인들은 승무원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짐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좌석에 앉았어요. 이런 감각이라니. 승객이 승무원의 마음을 읽다니. 탑승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 많은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승객들은 빠르고 질서 있게 탑승했고 짐을 싣는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저기, 진, 제가 브리핑룸에서 봤던 스케줄을 확인하며 물었어요. 이 비행기 만석이라고 했지? 응, 290명 탑승 예정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 이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는데 이 정도로 질서정연할 수가 있어? 진은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몰라. 기적 같은 일이야. 비행이 시작되고 기내식 서비스를 준비할 때였어요. 저는 보통 아시아 노선에서 승객들이 기내식에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고 있었죠. 특히 중국인 승객들은 항상 이건 싫어요. 저건 더 주세요라고 요구가 많았고 대만인들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승객들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승객이 기내식을 받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죠. 수고 많으세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 승객에게 이동했죠. 그런데 그 다음 승객도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 합창단처럼 감사 인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서비스가 끝나고 갤리로 돌아온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정말 한국인들이 평소에 보이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오늘따라 특별한 날인가요? 한국계 미국인인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한국인들의 평범한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예의와 감사는 기본이거든요. 정말 일본 노선에서도 승객들이 예의 바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감사 인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어. 일본인들은 침묵 속에 존중을 표현하는 반면 한국인들은 그걸 직접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니퍼가 설명했어요. 둘 다 존중하는 마음은 같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거죠. 비행 중반, 갑자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4~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고열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부모는 당황한 듯 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응급처치 키트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한국인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소아과 의사입니다.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차분하게 아이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고 부모에게 필요한 조치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함과 전문성, 그리고 기꺼이 도움을 주려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그의 이름은 승우였습니다. 비행이 끝나고 제가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그는 수줍게 웃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반복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들은 자신의 좌석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담요는 예쁘게 접혀 있었고 쓰레기는 모두 가방에 넣어 가져갔죠.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자신이 사용한 컵과 접시를 트레이에 정리해 두기까지 했어요. 미쳤어. 저는 진에게 속삭였어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모습이야. 나도 놀랐어. 비행 후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다니. 일본 노선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야. 그날 밤 호텔방에서 메이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을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어요. 메이, 너 믿지 못할 거야. 오늘 비행은 그동안 내가 경험한 어떤 비행과도 달랐어. 메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무슨 일 있었어? 한국인 승객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 모두가 제때 도착해서 여권과 탑승권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기내식 서비스 때는 매번 감사 인사를 했어.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자기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갔다고. 와, 정말. 비행 후에도 자리를 정리한다고. 보통은 우리가 다 치워야 하잖아. 맞아. 심지어 화장실도 사용 후에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 서울 타이페이 노선도 비슷할 것 같아. 너 진짜 좋겠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한국인들은 가끔 술 마시면 좀 시끄럽다던데. 그런 승객은 없었어. 오히려 비행 내내 조용했고 모두가 규칙을 잘 지켰어. 심지어 한 승객은 소아과 의사였는데 아픈 아이를 도와주기까지 했다니까. 메이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의사? 남자야? 잘생겼어? 저는 웃으며 베개를 화면에 던졌어요. 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면 말고 그래서 어땠어? 잘생겼어? 글쎄. 아주 잘생기진 않았지만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 메이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오호라, 우리 하퍼가 드디어 관심을 보이는구나. 아니야. 그냥 그의 행동이 인상적이었을 뿐이야. 아무튼 내일도 같은 노선이니까 더 지켜볼게. 한국인들이 정말 항상 이런지 아니면 오늘 특별한 날이었는지. 그렇게 첫 한국 노선 비행을 마치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칠 동안의 비행에서도 같은 경험을 했죠. 모든 한국인 승객들이 예의 바르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특별 대우를 요구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화장실을 더럽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일본인 승객들도 조용하고 질서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달 정도 한국 노선을 담당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과 한국인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죠. 다음 휴가에 서울로 여행 가기로 했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졌어. 내가 본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인지 확인해봐야겠어. 메이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오호라 혹시 그 소아과 의사처럼 한국 남자들 때문은 아니고. 아니야. 정말로 한국 문화가 궁금해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저는 서울로의 첫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러다가 지난달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휴가를 5일 받게 된 저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비행 승무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짧은 환승 시간만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나라를 제대로 경험할 기회는 많지 않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호텔에 짐을 풀고 근처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그 소아과 의사 승우를 마주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저를 즉시 알아봤다는 것이었죠. 하퍼 씨? 타이페이에서 오는 비행기의 승무원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저를 기억하시죠? 그 비행기에서 아픈 아이를 도왔던 일이 기억에 남아서요. 한국 여행 오셨나 보네요. 이렇게 우연한 만남으로 저희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그는 제가 혼자 여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서울을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의 제안을 경계했겠지만 그가 비행기에서 보여준 따뜻함과 전문성이 생각나서 수락했어요. 다음 이틀 동안 승우는 저를 서울의 유명한 곳들뿐만 아니라 현지인만 아는 숨겨진 명소들로 데려갔습니다. 그와 함께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특히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요. 그게 바로 정이죠. 승우의 설명대로 저는 카페에서든 식당에서든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여행 3일째, 승우는 다음날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한국의 하와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주도 여행을 위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평소 가방 깊숙한 곳에 보관하던 여권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옷가지를 전부 꺼내고 가방 구석구석을 뒤져봤지만 여권은 온데간데 없었죠.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여권 없이는 제주도는커녕 대만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당황한 저는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20분 만에 호텔로 달려왔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권을 사용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는 공항에서 입국할 때 여권을 제시한 후 호텔에 체크인할 때도 보여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본 기억이 없었죠. 오늘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침에 남산타워에 갔다가 버스 타고 동대문에 갔어요. 그리고 지하철로 강남에 가서 쇼핑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승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셨나요? 아니면 일반 버스였나요? 공항버스였어요. 호텔 앞에서 탔죠. 그럼 버스 안에서 분실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 버스 회사에 연락해보죠.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승우는 포기하지 않고 버스 회사에 연락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단순히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회사의 분실물 센터 직통 번호를 알고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분실물 찾기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공공교통수단의 경우에요. 승우가 버스 회사와 통화하는 동안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적적으로 버스 회사에서 제 여권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그것을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넘겼다고 했죠. 버스 회사가 여권을 경찰서에 맡겼대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이요? 벌써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승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경찰서는 24시간 운영되니까 걱정 마세요. 게다가 여권은 중요한 신분증이라 더 신경 써서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고 도착한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당직 경찰관이 우리를 맞이했고 승우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외국인 여권을 찾으러 왔습니다. 버스 회사에서 방금 전화해서 여기로 보냈다고 하던데요. 경찰관은 즉시 컴퓨터를 확인했지만 아쉽게도 그런 물건이 접수된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네요. 버스 회사에서 언제 가져다 준다고 했나요? 특별히 시간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경찰서에 맡겼다고만 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경찰서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셨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고 한국어로 된 지명이라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승우가 제가 묵고 있는 호텔 위치를 말하자 경찰관은 그 주변의 모든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20분 동안 5개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지만 여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절망감에 빠져갔고 내일 제주도 여행은 물론이고 귀국할 방법도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버스 회사 직원이었고 손에는 분명히 제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 다른 경찰서에 맡기려고 했는데 마침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여권 주인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아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동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미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 버스 회사 직원이 퇴근도 하지 않고 제 여권을 직접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경찰관도 업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여러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제 여권을 찾아주려 했죠. 이게 정말 제 여권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었죠? 버스 회사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버스에 분실물이 발견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손님이 뒷자리에 여권을 떨어뜨리신 다음 승객이 그걸 발견해서 기사님께 맡겼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놀라버렸습니다. 먼저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고 다음으로는 누군가가 제 여권을 발견했을 때 그냥 가져가지 않고 기사님께 맡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사님도 그것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셨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버스 회사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대만이나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심야에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승우,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인가 봐요. 승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죠. 특히 안전과 분실물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경험한 어떤 나라도 이런 수준의 시민의식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나라지만 이런 긴급 상황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정대로 제주도로 떠났고 거기서의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화산이 만든 독특한 자연 경관,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제주도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한국 본토 사람들보다도 더 정이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섬을 평화의 섬이라고 부르죠. 승우의 설명대로 제주도 현지인들은 저에게 특별한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제가 외국인임을 알고 추가 반찬을 더 내어주었고 숙소의 주인은 제주도에 숨겨진 명소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에 대한 저의 무관심은 깊은 존경과 애정으로 바뀌었고, 특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승우,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퍼. 저도 당신 덕분에 한국을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가끔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내 나라를 바라봐야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공항에 도착하자 승우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통 방식으로 만든 가죽 여권 케이스였어요. 다음에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걸 드려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오면 연락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찾은 것은 단순히 분실된 여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어쩌면 특별한 인연까지.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가면 한국어를 배우고 타이페이 서울 노선을 계속 담당하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오랜 시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나라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한국 노선 담당을 지원했고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빠진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모두가 웃었지만 저만큼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외국에서 문화 충격이나 감동적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 문화에 놀란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 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 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